요즘 일과 삶의 경계 진짜 애매하죠? 특히 회사가 구해준 집, 그러니까 숙소에서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숙소를 구해줬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그냥 내 개인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재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권리와 회사의 책임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핵심 법률 원칙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판결이 완전히 달랐던 실제 사건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사건들의 판결을 가르는 정말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 관리라는 건데요. 법원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 그 장소를 회사가 진짜로 지배하고 관리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따져 묻습니다. 그럼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회사가 준 숙소가 그냥 살아라 하고 던져준 복지 혜택이냐, 아니면 사실상 회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공간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선을 가지고 개인 공간이냐, 회사 관리 공간이냐가 갈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죠. 정말 비슷한 사고였는데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던 두 사건이거든요. 딱 하나의 디테일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사건, 부산에서 있었던 가스 폭발 사망 사고입니다. 이때 회사는 핵심 인재를 놓치기 싫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보증금 1,800만 원을 턱 내주고 원룸 계약을 직접 했고요. 심지어는 야근도 해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까지 놔줬죠. 그러니까 회사의 지원이 굉장히 강력했던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직원이 라면을 끓이다가 가스가 폭발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볼게요. 서울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근데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회사가 내준 돈은 보증금 200만 원이 전부였고요. 매달 나가는 월세 37만 원이랑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건 전부 다 직원들이 알아서 내야 했어요. 이건 사실상 직원들끼리 돈 모아서 집 구한 거랑 비슷했죠. 여기서 한 직원이 보일러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이 화면을 딱 보시면 두 사건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왼쪽 부산 사건, 회사가 보증금부터 계약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주도했어요. 근데 오른쪽 서울 사건은요. 회사는 그냥 발만 살짝 담갔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 직원들 몫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결국 월세를 누가 냈느냐, 이게 바로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고요. 서울 사건은 개인적인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가 돈을 냈는가가 핵심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볼 사례들은요. 초점이 좀 다릅니다. 바로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시설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건물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서울에서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로 올라가는 임시 계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글쎄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난간 같은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결국 만취 상태였던 직원이 이 계단을 오르다가 그대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시설 결함이었고요.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직원이 야근을 하다가 열쇠를 잃어버린 동료한테 자기 열쇠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자기가 숙소에 딱 도착하니까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휴대폰도 없었고요. 보통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경사진 난간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사건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왼쪽 사건은 원인이 너무나 명백했죠. 시설 결함, 사업주가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고는 전적으로 직원의 상식 밖의 위험천만한 선택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 두 번째 대결의 결과를 가른 법원의 생각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사업주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상식 밖의 모든 행동까지 전부 다 막을 의무는 없다.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판단할 때 뭘 보는지 그 핵심 기준들을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앞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훨씬 쉽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이 네 가지 핵심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통제권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월세나 공과금, 이거 누가 냅니까? 그리고 숙소 생활 규칙 같은 거 회사가 정했나요? 그리고 둘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사고가 시설 자체의 문제 때문에 터진 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행동이 보통 사람들이 그 공간을 쓰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거였나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회사의 책임이라는 게 지배 관리라는 생각보다 꽤 명확한 선 위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지금 그 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그 집책상, 이걸 과연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회사의 책임은 대체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준들이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